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느 겨울, 이른둘 할아버지가 두 손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3년 전 보험금을 들고 사라졌고, 남은 건 초등학생 지후와 유나뿐이었죠. 매일 새벽 단열도 안 되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 하나와 김치 몇 조각으로 도시락을 싸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말없이 물기를 닦아주는 지후, 또 계란이야 하며 칭얼대다가도 금세 수그러드는 유나. 가난하지만 평범했던 그 일상이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어요. 옷 따스하게 입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식입니다. 올해 72이죠. 어느 겨울 새벽, 시계 바늘이 5시 반을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닿은 발가락 끝이 시려웠어요. 단열재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이 낡은 집에서는 겨울 추위가 그대로 스며들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칸막이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 나왔어요. 김치통 하나, 달걀 3개, 그리고 어제 사다 놓은 햇반이 전부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지후와 유나의 도시락을 싸야 하니까요. 먼저 햇반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깨면 안 되는데 말이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뜨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얀 달걀 흰자가 퍼져나갔어요. 미안하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주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떤 도시락을 먹을까요? 아마 저보다 훨씬 풍성한 반찬들로 가득할 텐데 말이에요. 햇반이 다 데워졌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도시락통 2개에 담았어요.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김치 한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 보였지만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아이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부엌 구석으로 가더니 어젯밤에 흘린 물기를 걸레로 닦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지후야, 아직 일찍인데 왜 일어났니?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소리 내시는 거 들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어른스러웠죠. 어쩌면 이 아이도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어서 유나도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지후와 달리 활발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계란이야. 유나가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칭얼댔어요. 아이 표정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제 표정을 살폈거든요. 미안하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돈을 더 벌어서 맛있는 반찬 많이 해줄게.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눈에서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3명이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죠.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후와 유나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죠. 지후와 유나가 교실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용품 사는 것도 빠듯한데 말이죠.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결국 근처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선생님 표정이 무거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만식 씨,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위암 사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위암이라고요? 그것도 사기라니. 얼마나 남았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지후와 유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직 해주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말이에요. 병원을 나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쭈그려 앉아 담배 한 대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여러 번 꺼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죠. 아씨,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말하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어요. 지후와 유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어요. 병원비는커녕 오늘 저녁 반찬거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오늘은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자꾸 걸음이 멈춰지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유나는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왔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기침했죠. 다음 날 오상필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가끔 어려운 가정을 돌봐주곤 하셨죠. 만식이 형님, 요즘 안 보이시길래 왔습니다. 소장님이 부엌 문턱에 앉으며 말했어요. 살갑고 인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리고 싶었지만 집에 찻잎이 없었어요. 물이라도 끓여드렸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변변히 대접할 게 없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장님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더군요. 형님, 많이 야위셨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아, 네.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무거운 말씀을 꺼내셨어요. 형님,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긴데 보호시설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아니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후와 유나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님도 연세가. 소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장님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걱정을 드렸네요. 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날 저녁 지우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숙제를 다 끝낸 후에도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몰래 들여다봤더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요. 제가 돈 많이 벌게요. 할아버지가 아프면 저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프다는 걸 눈치챘던 겁니다. 편지를 다 쓴 지우가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어요. 아마 저에게 주려고 쓴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달래려고 쓴 편지겠죠. 밤이 깊어갈수록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목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어요.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궜더니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쓰러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 부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호시설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내몰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 만식입니다. 아, 형님. 어찌 일찍?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장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죠?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추러요.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후의 진지한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테니까요.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웃어주기가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유나가 제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어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아니다, 유나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들 수 없었어요. 기침이 멎지 않았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시설 상담을 받게 될 텐데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겨울이 될까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깼어요. 또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고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보일 수는 없었어요. 오늘 상담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정해질 겁니다. 지후와 유나의 미래도 제 남은 시간도 말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불안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김민정 상담사가 건넨 서류들이 가방 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이들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일 오후에 방문하겠어요.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차였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후와 유나가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만식 씨시죠?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마음 입양센터 박진욱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입양센터요? 당황했습니다. 저는 보호시설 상담만 받았는데 입양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복지관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 사정을 들어보니 입양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서요.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입양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잖아요. 좋은 가정에 입양되면 아이들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지우가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아이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울먹이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우 같은 아이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입양 가능성이 낮아져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으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건 김가정에서는 이미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강남에 사는 의사 부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죠. 박 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큰 집과 고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해요. 어른이 결정해줘야죠. 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살아요. 유나도 울먹였습니다. 나는 다른 집 안 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절절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박 팀장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입양 수수료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절차비, 서류비, 대략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양 가정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부담할 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입양 가정이 저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김 가정에서 급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압박이 심해졌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박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협박 같은 말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아이들을 격리해야 하거든요. 아동학대라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굶기는 것도 학대예요. 병든 몸으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이 제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복지관에서 얘기 들었어요. 할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복지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았어요. 믿었던 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박 팀장이 명함을 탁자에 던지듯 놓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후와 유나가 제게 매달렸어요. 두 아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른 집에 안 가도 되죠? 그런 아저씨 말 안 들어도 되죠? 아이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시한부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골목 어귀를 나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 만식입니다. 아,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입양센터에서 사람이 왔었는데. 아,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소장님, 제 상황을 어떻게 알려주신 거예요? 형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소장님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달을 가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는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과연 일주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 팀장의 협박이 현실이 될까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팀장이 말한 기한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입양센터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
단호하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센터 앞에 도착하니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긴 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얼굴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강세연이었습니다. 제 며느리였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아버님,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떠올라 가슴이 끓어올랐거든요. 아버님,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세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남편 장례비까지 가져가고는 어쩔 수 없었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님, 들어보세요. 제발, 들을 것도 없다. 당장 꺼져. 엄마가 위독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세연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행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위독했다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연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구겨진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수술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입원 확인서도 있었어요. 강경화 말기, 응급수술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진단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화만 내시고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세연이 울면서 뭔가 말하려 할 때마다 저는 소리만 질렀었죠. 수술비 영수증을 다시 받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금 그거 다 친정으로 보낸 거였냐?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얼굴 들고 올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님한테 욕만 들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세연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센터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진실은 이런 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홀로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님,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일찍 와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세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네 뭔 일로 저러나. 며느리한테 무릎 꿇게 하네. 요즘 시아버지들이 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모욕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일어나라, 세연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세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후하고 유나는 어떻게 지내요? 많이 컸을 텐데.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나요? 그 아이들은 지금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세연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답게 세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돌아왔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네. 제가 일자리도 구했어요. 아르바이트지만 돈은 벌 수 있어요. 세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입양센터 문이 열렸어요. 박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오셨네요. 결정은 하셨죠? 박 팀장이 저희를 내려다봤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제 며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더 좋네요. 가족이 함께 결정하시면 되죠. 박 팀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입양이 뭐예요? 세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후하고 유나를 다른 집에 보내려고 하는 거다. 아버님, 그게 무슨, 제 아이들인데. 할아버지 혼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박 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는데 왜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아가씨도 경제력이 없잖아요. 3년이나 아이들을 버리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행세요? 박 팀장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든 아이들 곁에 있거든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 아이들 버리고 튀었다가 이제 와서 참 뻔뻔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서 하세요. 이미 아동보호 신청은 접수됐거든요. 박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모욕적인 시선이었어요. 아버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이에요. 세연이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저 집안 참 불쌍하네. 아이들이 제일 피해지. 가정 파탄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박 팀장이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하시죠.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주변 시선들도 부담스러웠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세연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세연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며느리도 돌아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 팀장의 거만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체념이 아닌 투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손자들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용했습니다. 세연이 제 옆에서 말없이 걸었어요. 3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가방을 놓고 있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도 뒤이어 고개를 돌렸어요.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세연은 문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지후야, 유나야.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유나가 먼저 달려왔어요. 세연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야.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연도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하지만 결국 걸음을 옮겼어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연이 지우까지 품에 안았어요. 세 모녀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연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목소리가 매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왔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기침도 나오려고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기침을 했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어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알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부터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방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세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병원에 가세요. 아니다.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세연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밥도 함께 먹었어요. 예전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젠 됐다.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었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연이 받았습니다. 입양은 취소됐어요. 가족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연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도 함께 좋아했습니다. 일주일 뒤 세연이 부동산에서 돌아왔어요. 전셋집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계약서를 보니 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세연, 지후, 유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세연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만 가거라. 아버님, 아니다. 이제 됐다.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의 웃음소리, 지우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연이 장을 봐놔서 전보다 풍성했어요. 달걀, 김치, 햄, 그리고 작은 사과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달걀을 꺼내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뜨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어요. 예전엔 간단했던 일이 이제는 힘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를 정성스럽게 구웠어요. 지우는 완숙을 좋아하고 유나는 반숙을 좋아했거든요.
3년 동안 매일 만들어줘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햇반을 데우고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김치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따로 포장했습니다. 사과를 깎으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포기했어요. 대신 작은 사과를 통째로 넣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써주고 싶었거든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으니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글씨가 제대로 나올까 걱정됐습니다. 천천히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우야, 유나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밥은 꼭꼭 씹어 먹고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이 부분에서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뭉개졌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마지막 줄을 쓸 때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접었습니다. 도시락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부엌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깨워야 했습니다. 지우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어요. 지우야, 일어나야 해.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도시락을 싸줬거든.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요즘은 세연이 해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유나도 깨웠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따라 나왔어요. 부엌에 가니 세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도시락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언제 이걸? 마지막이니까.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나 봅니다. 지후와 유나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편지를 발견한 유나가 펼쳐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도 써줬어. 유나가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아이들을 꽉 안아줬어요. 마지막 안아주기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연도 다가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아버지.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3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준 건 저였지만 진짜 고마운 건 세연이 돌아와 준 거였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챙겨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관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세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도시락을 싸느라 마지막 힘을 다 쓴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싸준 도시락을 말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세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세연아. 세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네, 아버님. 이거 받아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연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받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남은 보험금이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안 돼요. 아버님이 쓰세요. 세연이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세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네가 여기 와준 거 그걸로 됐다. 진심이었어요. 세연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 잘 키워라. 그게 내 소원이다. 세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오후 세연은 어디론가 나갔어요. 몇 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예약했어요. 병원은 안 간다고 했잖아. 치료받으세요. 제가 비용 마련했어요. 세연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 친정 집을 팔았어요. 이미 비어있던 집이라 금방 처리됐어요. 세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빈집으로 남아있던 곳이었겠죠. 그리고 장례 비용도 준비해뒀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제 상태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연아, 아버님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계세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세연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세연이 옆에서 간병해줬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 와서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려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에 돈가스 나왔어요. 유나가 신나게 얘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아프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세연이 미움을 떠먹여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가요. 아니다. 여기가 좋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제 방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지우개로 지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지우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저는 초점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봐라. 네. 지우가 방을 나갔어요. 곧 세연의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평생 봐온 풍경이지만 오늘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이 잠들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연만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세연아. 네, 아버님. 고마웠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세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 같았습니다. 숨이 점점 얕아졌어요.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세요. 세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 손목을 짚어보고 고개를 떨궜어요.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천국 가신 거죠?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기선 안 아프대.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동생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봐 주실 거야. 세연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노을의 잔영이 남아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어요. 슬프지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걸 말이에요. 세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편히 가세요, 아버지. 아이들 잘 키울게요. 작은 방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3년간의 고생이 모두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렸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동네 모퉁이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 손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정갈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정만식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세연이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3년간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어머니, 김밥 2줄 포장이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자분이었습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세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지후와 유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두 아이 모두 키가 많이 컸어요. 지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유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숙제부터 해. 네. 아이들이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어요. 이 광경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지후야, 수학 문제 어려워? 아니요. 할만해요. 지우가 연필을 빙빙 돌리며 답했어요. 아이는 성실했습니다.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림 일기를 그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장을 본 얘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뭐 먹어요? 김치찌개 어떨까? 좋아요. 유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주로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세연의 음식 솜씨가 소문나면서 단골이 늘어났어요. 사장님, 여기 이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새로운 손님이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 아이들 아빠 같은 분이에요. 세연이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세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밤 9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니 조용해졌어요. 지후야, 유나야. 정리 도와줘. 네. 가족 셋이 함께 뒷정리를 했어요. 접시를 씻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가게 위층에 마련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낡은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연이 그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아이들도 옆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 편지 읽어볼까? 네. 상자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도시락과 함께 넣어주신 편지였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 지우가 또박또박 읽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유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유나가 그림 잘 그리는 거, 지우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계셔. 세연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웃음소리가 났어요. 세연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전염되어 아이들도 함께 웃었어요. 눈물 섞인 미소였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지우가 말했어요. 아이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맞아. 우리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하실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김밥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 거야. 유나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딸. 세연이 아이들을 꽉 안아줬어요.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어요.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세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세연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거예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힘으로 말이에요.